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기 11번째 주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새벽 밤하늘 쳐다봅니다. 고요함 뿐이지요. 낮은 시끌벅적함 때문에 더더욱 고요합니다. 소리 없음에 소리를 듣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때문에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생동감 있게 들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때문에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는 청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바람이 고마운 것은 햇살이 있기 때문이고요. 햇살이 고마운 것은 그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아멘. 아멘. 오늘도 시간을 흘러 올해도 2달만을 남겨두었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물러설 기미가 없던 유난히도 심했던 더위가 사나흘 전부터는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는 패딩을 입어야 하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찬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내 마음도 쓸쓸해지는 건 날씨 때문이겠지요. 푸르던 개스나무 잎들도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달달한 개스나무 향은 더욱 짙어져 나무 옆을 지나는 저의 코를 즐겁게 하네요. 나무들이 낙엽을 떨구듯 계절에 맞게 수분을 줄여 겨울을 준비하듯 저도 변하고 나이 들어감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고 조그마한 돈으로도 잘 살 수 있음을 배워야 하겠고 건강을 자신하지 말고 마음에 맞는 운동을 찾아 몸을 단련해야 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외로움은 타지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식구처럼 혼자 놀며 외로움과 친해지는 것도 배워야겠습니다. 창밖으로 노랗고 빨간 낙엽들이 떨어집니다. 저 낙엽들이 떨어지면 그만큼 저의 시간도 줄어들겠지요. 나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었진데 다시 한번 저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문해 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한 평의 땅을 일구어 지구를 지켰나? 한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했나? 아니면 역사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게 만들었나? 마지막 잎새를 벽에 그려 사경을 헤매는 존 씨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던 무명의 노화가처럼 누구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나? 그런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다.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마음 먹고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잎새이니까요. 모든 결정의 순간에 죽음을 생각하니 모든 게 쉬었다고 고백하던 어느 분의 강연이 생각납니다. 계절이 순서에서 죽음과 마무리를 생각하게 하는 11월, 지구에 와서 잘 놀다 가기를 바라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연인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의 작가이신 임경희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 그림책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명정숙 집사님께서 언젠가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줌에서 진행하시는 강연을 들으시고는 저희 교회 꼭 모셔서 좋은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 모시게 됐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정경수 집사님이신가요? 아, 여기 오늘 못 오셨어요. 이거는 네. 이건 지금 들어오는 거라고. 아, 여기다 끼시. 혹시 포인터 있나요? 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안 빨간 시간. 몇 시까지 편하게 하시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정해지나요? 끝나는 시간이 안 먹는 시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제가 11시쯤 도착해서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이 왜 저를 교회에 부르셨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뭔가 막연하지만 목사님이 왜 부르셨는지 뭔가 그림이 좀 그려졌어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아래 칸에 전부 그림책이 놓여 있네요. 네. 근데 여기 그림책을 이제 신자들께서 보시나요? 네. 우리가 옛날에 어린이 도서관도 아, 어린이 도서관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어른들도 그림책 자주 보시나 봐요. 네. 아, 네. 제가 얼마 전에 여름에 합천에서 인문학을 13년 동안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합천에 귀촌하신 그 분들이 모여서 그냥 인문학을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를 불러서 했는데 몇 년 했을까요? 네. 13년을 하신 거예요. 매달 강사를 불러서 13년을. 근데 제가 거기 처음에 갔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빨치산도 여기를 찾기가 어렵겠다 할 정도로 깊은 숲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이. 근데 거기에서 10회차를 했어요. 그림책 웰다인 수업을. 근데 그분들이랑 수업할 때 마지막 시간이 이제 항상 월요일 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이다 하면 토요일 날 그 지역 청년들 또 귀촌하신 분들이 늘 모이는 플랫폼이 있는데 남다른 이유라고 그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수업을 2시부터 시작했는데 늘 12시 반쯤 도착해서 이제 미리 도착하니까 거기 제 강의 들으러 오시는 수녀님과 여러분 자연드림 아세요? 네. 자연드림이 아이쿱에서 만든 거잖아요. 아이쿱의 이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자연드림을 만들었는데 그 아이쿱의 이사
사람들의 대표님이 또 합천에서 수업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 두 분이 수녀님이랑 그분이 이제 남다른 이유라는 카페를 제가 이제 시간이 12시 반부터 2시까지 남으니까 이제 몇 번 데리고 갔어요. 그 남다른 이유 카페 주인장이 건장한 청년인데 이제 인사도 나누고 뭐 제가 왔다고 하니까 거기 앉아 있는 현 주민들 빨리 저쪽으로 가라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고 뭐 쿠키도 더 갖다 주시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수업 월요일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청년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우리가 한 사람의 자살을 왜라고 묻기에는 우리가 그 전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표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인문학을 13년 동안 이끈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특강을 하러 갔었는데 특강을 듣고 우리 그림책 웰다잉 그 10회차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마지막 수업 전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남다른 이유라는 카페를 없애버리지 않고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 청년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에 오라고 하지 않아도 매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종교잖아요.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교 단체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 너무 좋다는 거죠. 오라고 안 해도 오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야 좋은 어른도 생기는 거고 좋은 어른들이 있어야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삶을 꿈꿀 수 있고 그래야 아이도 낳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저출산 국가잖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통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 전문가한테. 그런데 그분이 교수님 그러셨어요. 우리나라가 10년이 지나면 저출산 국가가 될 거다. 근데 그때 다 그 말 믿지도 않고 그냥 교수들이 한 이야기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때 10년, 15년이 지나면 한 20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소득 면에 있어서 볼 때 거의 필리핀 수준으로 이제 점점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살고 싶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나만의 신념도 있고 뭔가 철학도 있고 나만의 세계관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이야기의 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림책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강의하러 왔다기보다는 그림책을 읽어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좋은 가을날 그림책 읽어주러 작가가 왔구나 이런 생각하시고 편하게 앉으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하는 예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막 사진도 찍었어요. 좀 알리려고. 그림책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시겠네요, 다? 그러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건 내 선택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네. 내 선택은 내 삶이 한 경험들이 쌓여서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합천에 원지읍에 있는 카페였는데 그 청년이 죽음을
못했다라기보다 그로서는 정말 그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요. 이도저도 못해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 외부와 연결이 안 돼 있어. 내가 외부로부터 차단돼 있고 내 힘든 걸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 오늘 제 이야기는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뭔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 리더로서 먼저 이야기 꺼내보는 거죠. 누구랑 같이 만났는데 장례식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라도 먼저 꺼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림책으로 좀 펼쳐봐도 좋겠네, 이게 목표예요. 자, 죽음에 대한 태도는 내 삶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산파라고 들어보셨죠? 산파 혹시 아시는 분? 아기 날 때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엊그제 누구를 만났는데 이 시대에도 산파한테 가서 애를 낳기로 선택한 젊은 엄마가 있더라고요. 새 아기를 선생님도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안전한 거 같아요. 네, 그 아이 셋인 엄마도 이제 저한테 아이가 눈이 안 보인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의사가 아닌데 제가 이쪽 눈을 수술했거든요. 이쪽에 눈에 구멍이 났어요. 황반이라는 데가. 여러분 황반 아세요? 아시는 분? 네, 제가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수술하고 학교 다니다 수술하고 집에서 이제 병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텔레비전 켰더니 홈쇼핑에서 날마다 황반변성 약을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텔레비전을 거의 못 보고 지내기도 했지만 봤더라도 아마 제가 선택하지 않는 방송 홈쇼핑이 있으면 누르다가 이렇게 그냥 넘겼을 것 같아요. 근데 황반이라는 데가 3mm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함몰돼 있어요. 이렇게 V자로 패였어요. 입구가 3mm 정도 되는데 그 부위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글자도 찌그러지고 63빌딩도 이렇게 되고 뭐 운전하는 길도 막 꾸불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황반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수술하고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떨어지냐면 망막전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인체 모든 게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막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면서 이 황반 있는 부위가 이렇게 돼 있다가 떨어지는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 한상임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눈 수술을 했고 눈을 어떻게 돌보고 있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산파를 선택한 그 엄마는 나름대로 탄생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으니까 산파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산파를 영어로 둘라라고 둘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죽음 언저리에 있다가 죽음을 잘 통과하고 다음 세상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데스둘라라고 그래요. 데스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개인의 죽음에 대한 나만의 어떤 철학, 신념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가족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삶에서 마침표를 잘 찍게 할까,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데스둘라로서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2년 교사로 근무했고요. 초등학교 서울에서. 여기가 구멍 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그때 줌 수업할 때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노트북이 안 보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얼굴이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학교를 그만뒀는데 저는 학교 있을 때 거의 30여 년 동안 매일 애들을 책을 읽어줬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는 날마다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왜 읽어줬냐면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교육은 너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창을 내주기 위해서 그림책을 읽어줬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또 다른 세계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주는 중에 저희 반 아이가 죽게 됐어요. 난소암으로. 28년 전인가 그러는데 그때 부모가 취한 행동이 저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아이가 난소암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학교 초등학교 4학년이다.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교에다가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알려야 되죠.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면 학교가 아이의 세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아이의 친구가 있고 아이를 하루 종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그런데 이 엄마가 학기 초에 우리 아이가 몸이 약해서 가끔 학교 안 올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가끔 오는 거예요. 어쩌나 한 번씩.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는 날 제가 이제 매일 글쓰기를 시켰었는데 그 아이가 오는 날 일부러 심부름을 시켰어요. 옆반 선생님 반에. 학교 오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옆반 선생님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 화장실 안에서 친구 둘이랑 옆반 선생님을 막 험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길래 선생님한테 무례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방을 던지고 가버렸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본 게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가버렸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때서야 항암 치료 중이라는 거예요. 난소암이고. 그런데 이 아이 병원을 제가 갔는데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눈물만 흘리다 온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한 3달 지나서 아이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교실 한 바퀴 돌고 가고 싶다고. 근데 교실 한 바퀴 도는데도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때도 계속 울기만 한 거예요. 아이들은 제 뒤에 숨어서 울고. 그리고 아이를 보냈는데 그 해에 단 한 번도 우리 반 아이들한테 그 죽은 아이 구소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고 하니까 그때 아이들하고 제때 그 상실을 돌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자책감이 들었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반 아이가 2학년이었는데 또 죽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후배 아들이었는데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병원을 안 데리고 가요. 그냥 학교 반 애들 돌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성 백혈병이었어요. 그리고 입원한 지 몇 달 안 돼서 그 아이도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정말 현실에서 죽는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제가 평생 도서관 업무를 자원을 했어요. 담임 외에 업무 하나씩 맡는데 저는 항상 퇴직할 때까지 도서관 업무를 자원을 해서 했는데 사서 없을 때도 도서관 업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서 알람 소리가 잠깐만요. 제가 강의 중 강의한다고 말 안 하고 저희 애가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때 외국 그림책을 저는 그때 다 사놨어요. 도서관에 영어 그림책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그때도 이제 그림책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우리 애들을 그림책으로 영어 공부를 시키고 뭐 사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저한테 그림책 이제 정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안 된 걸 번역해서 읽어주고 죽음에 대한 그림책을 1년에 10권에서 15권 정도는 꼭 읽어줬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얘들아 죽음에 대한 그림책 읽어줄게, 죽음 교육하자 이런 말은 절대 안 했어요. 그냥 선생님이 날마다 그림책 읽어주는데 뭐 그 중에 한 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막 무거워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졸업해서도 선생님이 그림책으로 죽음 교육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애들은 그냥 선생님이 다양한 그림책을 많이 읽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림책으로 교사 교육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또 최근에는 제가 이 책을 썼는데 퇴직하고 썼어요. 학교 있을 때 책을 쓰자는 제안이 왔어요. KBS 스페셜에 죽음이 삶에 묻다, 그 인간극장 제작하신 PD님이 그 다큐를 찍었는데 이제 50몇 분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죽음을 어떻게 접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다큐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를 그 PD님이 이제 고른 거죠. 한 15분 정도 나와요. 50몇 분에서 15분 정도 꽤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걸 계기로 책을 쓰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계속 안 썼어요. 계속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를 퇴직하니까 통째로 학교 생각이 머리에서 다 빠져나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 수술해서 글씨가 안 보여서 아 이제 책은 못 쓰는구나 그랬는데,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는 통째로 없어졌고 글씨는 보이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하느님이 뭔가 이러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눈도 구멍을 내고 책을 쓰게 하고 이런 교육을 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림책 웰다잉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림책으로 하는 죽음 교육, 그림책으로 하는 웰다잉 교육, 또는 그림책 인문학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림책 웰다잉 지도사 과정을 5기째 지금 운영 중에 있어 줌으로 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 그대함이라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대함은 그 그림책으로 데스 함께 이야기 나누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차원에서 이제 목사님이 부르셔서 예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K 죽음 교육은 뭐냐면 올 상반기에 영국의 옥스퍼드대 교수님과 옥스퍼드대 출신들이 옥스퍼드 휴먼즈라는 학술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동서양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자 하는 학술단체에서 이제 저희 그대함하고 같이 어린이 죽음 교육을 위한 공청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린이 죽음 교육이니까 어린이를 부르자. 여기 공청위원으로. 그래서 어린이를 불러서 영국 팀과 우리 팀이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영국 옥스퍼드 휴먼즈 디렉터로 계신 교수님이 이게 바로 K 죽음 교육이다. K 죽음 교육이 뭘 뜻하는지 아시죠? K-팝 하듯이 K 죽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초등학교에서 죽음 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림책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연명의료 의학서 상담사 자격도 가지고 있는데 그 상담까지는 제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일정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림책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림책 이야기를 읽어드림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모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 의미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촬영할 때 그 뒤에 동그란 하얀 반사판 보셨죠? 왜 더 돋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이제 저는 그림책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사별가족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죽음 산파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죽음을 좀 다르게 만나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문화를 좀 만들어 가자. 그래서 하천도 왕복 9시간이에요. 왕복 9시간. 왕복 10시간. 저희 집에서 나가는 것까지 하면 10시간이에요.
그런데도 10번을 갔던 이유는 이런 문화가 곳곳에 펼쳐지면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유산이 뭐냐? 여기저기서 그림책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림책 안에는 온기가 있거든요. 다정함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림책 작가는 거의 영성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펼치면서 유산을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신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읽으신 전도서의 구절 있잖아요. 전도서의 구절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날 때는 막 준비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하는데 죽을 때는 다 외면하고 준비를 안 하고 뭔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정도가 훨씬 낮죠. 근데 아까 읽어드린 그 전도서 구절이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라는 그림책, 그 그림책의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책은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문장을 그림으로 넣어서 만든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장면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림을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좋은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왼쪽은 제가 앉아서 할까요? 네, 날 때 아이가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오른쪽은 이제 죽어가지고 여기 미라 만드는 관, 세워진 관이 있잖아요. 그림책은 이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책이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림책이 들려주는 죽음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오소리의 이별 선물.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2달 전에 일본에 갔어요. 일본의 그림책 미술관 탐방 겸 일본의 그림책 작가 중에 이세 히데코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의 남편이 야나기다 부녀인데 야나기다 부녀 선생은 칼기 폭파 사건 그런 것도 책으로 써낸 기록 작가예요. 일본에서 유명한 기록 작가. 부인이 이세 히데코예요. 이세 히데코는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거의. 그는 한쪽 눈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음에 대한 그림책을 쓰셨고 남편이랑 재혼을 했는데 야나기다 부녀 선생이 50대 후반일 때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20대 후반인 아들이. 그래서 힘든 삶을 살다가 서점 앞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서점을 내다보다가 끌리듯이 서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이랑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림책을 만나게 돼요. 그 일본은 그림책이 우리보다 한 80년 정도 앞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상실의 터널에서 점점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그림책의 힘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데 야나기다 부니오 선생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병원에 어떤 아이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엄마에게는 자녀가 셋이에요. 근데 하나는 제일 아래 막내가 죽어가고 있었고 그 위에 언니, 누나와 형이 있었는데 이 엄마는 죽어가는 어린 자녀의 치료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치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물어봐도 좋겠다고 생각한 다른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 어린 아이니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되 부질없는 치료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아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 엄마가 두 번째 물어본 건 뭐냐면 이 아이의 형과 누나를 돌봐야겠다. 어린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텐데 준비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병실에 와서 이 아이는 다른 환자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인실이 아니죠. 근데 그 다른 환자들, 그다음에 의료진, 뭐 다른 의사, 간호사, 자기네 식구, 뭐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다 있는 데서 이 책을 읽어준 거예요. 이 책을 읽어줬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죽은 아이의 형과 누나가 가끔 이 의사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그때 읽어준 그림책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그 말은 뭔가 상실의 돌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의사가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지혜롭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의 태도도 지혜롭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반 아이 엄마는 딸이 죽어가는데 뭔가가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친구들도 전혀 모르고 선생님도 전혀 모른 채 딸이 외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게 그 결정을 선택을 한 건데 이 두 엄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죽음, 우리 주변의 죽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제 질문을 품게 되는 거죠. 오소리의 이별 선물, 수잔 발리라는 작가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어요. 신영권 선생님이 옮기셨는데 신영권 선생님은 치과 의사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그림책 번역하기 위해서 치과를 번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좋은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주인공이 이 오소리예요. 오소리. 오소리고 요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쭉 여기서부터 쭉 줄을 서 있잖아요. 이렇게 끝에 여기까지 줄을 서 있죠. 이렇게 많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보통 저 뒤를 안 봐요. 그래서 그림책을 볼 때는 숨은 그림 찾듯이 이렇게 저는 지금도 손잡이 있는 돋보기로 막 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오소리가 우리는 이 그림에서 오소리의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셨어요? 여기 코끝에다가 안경을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이 오소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줄 서서. 어떤 인물인가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요 아이 얘가 두더지예요. 지금 줄 서서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구멍을 뚫고. 네. 오소리는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를 믿고 의지했어요. 오소리는 나이가 많아서 모르는 게 거의 없었죠. 오소리는 자신이 너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이 들면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알면서도 죽을 때가 아니라고 자꾸 손살에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 책에 보면 아무르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르타라는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신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가자. 그래서 그런데 이 아무르타는 무슨 소리냐? 나 아직 갈 준비 안 됐다. 나한테 한번 기회를 달라.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래서 사신이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아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수양도 열심히 하고 아주 바람직한 생활을 살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사신. 근데 그때 사신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좋다. 내가 너에게 죽음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예지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무르타가 좋아했죠. 그랬더니 아무르타가 그러면 당신 나한테 오려면 나한테 편지 쓰고 와요. 알려주라. 알려주고 편지 보내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죽음하고 사신하고 이렇게 밀당을 하는 이 아무르타 얼마나 참 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사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사신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나한테 연락하고 오랬는데 왜 갑자기 왔느냐. 그랬더니 사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편지를 여러 번 보냈다. 나 안 받았다. 내가 꼭 종이에다가 펜으로 써야지 그게 편지냐. 네 머리가 휘어질 때, 무릎이 아플 때, 잠이 안 올 때, 네가 나 보낸 편지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할 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말 없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끌려가는 이게 준비 없는 죽음, 당하는 죽음인 거예요.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당하는 죽음. 그래서 우리는 맞이하는 죽음을 맞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서 내 이야기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책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부모로서 남기는 유산 중에서도 훌륭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시계가 틀리나 봐요? 제가 계속 봐도 19분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제가 시계를 계속 봐서 그런가. 자, 그런데 이 오소리는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도 알 만큼 지혜롭고 성찰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오소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늘 평소에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오소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죽음이란 뭔지, 나에게 삶이란 뭔지 지나가다가 어디 방송국 기자가 막 쫓아와 선생님께 죽음이란 뭔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어쩌고 저쩌고, 제가 생각하는 삶이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생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일어서서 가서 선생님께 죽음은 뭔가요? 선생님께 죽음은 뭔가요? 이별하는 것. 또 목사님께 죽음은 뭔가요? 생명의 순환 거리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내가 사생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오소리의 사생관은 뭐냐면 사생관이라는 건 내가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 그게 사생관이에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데 오소리는 죽는다는 것은 예전만큼 몸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몸을 두고 떠나는 것뿐이라고. 그게 오소리의 사생관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인가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신자는 아니에요. 그런 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현재 교수님이 죽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정현재 교수님이랑 그 옥스퍼드 휴먼주 공청회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해요. 나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뭔가가 있어. 또는 신자들은 하느님 앞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그걸 까맣게 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 몸이 잘 움직여주지 않아서 몸을 두고 떠난다고 했는데 떠나는 주체가 뭘까요? 떠나는 주체, 떠나는 것, 몸은 두었는데 뭐가 떠나요? 나의 영이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생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야 내가 영으로 사는지 몸으로 사는지 그거에 따라서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신자들은 대부분 내가 영으로 살고 하느님 앞으로 간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쳐서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고 삼기다 그러면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오소리의 사생관은 이런 거예요. 몸을 두고 떠나는 것뿐이다. 가로 열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슬며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오소리는 죽는 것을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 그럼 이런 그림책을 읽게 되면 맞아. 그렇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진정한 공부는 그렇지. 이게 일어나야 진정한 공부잖아요. 오소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 죽었을 때 친구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 남겨놓은 가족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나는 떠나도 괜찮아. 그렇지. 네, 제가 작년에 중학생들한테 중학교 도서관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다 같이 도서관에 불러서 같이 듣는 그런 장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끝날 무렵에 어떤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작가님, 저 작가님 전화번호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그랬더니 이제 그 도서관에서 지하철역까지 한 5분 정도 걸려요. 지하철에서 이제 게이트를 나가면서 카톡을 봤더니 그 아이가 카톡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사이에 전화번호 저장해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보냈냐면 얼만큼 보냈냐 이렇게 많이 요만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보내요. 5분 사이에 2시간 그림책 읽어주고 질문하고 얘기 나눴는데 이제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죽음을 아무리 덮어봐도 사실은 알 수 없으니 무섭잖아요. 하지만 무서울지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죽음은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 죽음만큼은 내 상상이 내 죽음을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상의 세계가 죽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렵게 상상하면 두렵고 두렵지 않게 생각하면 두렵지 않은 게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말하듯이 무섭지 않게요. 내가 죽은 뒤에도 멋지게 살 수 있게. 누가? 남겨진 가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도 본인은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남겨진 자의 인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죽은 사람은 편안한데 남겨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조차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소중한 이가 죽고 남은 거죽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떠나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 마음은 즉 영이잖아요. 그 마음을 소중히 한다면 여전히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죽에만 묶여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본인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미스터 선샤인의 그 고해신을 본 것 같았어요. 고해신 아세요? 네. 예, 저는 이 시대의 독립운동을 이 죽음 교육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옥스퍼드 휴먼즈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분인데 제가 임경이니까 제가 임혜신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끝으로 저는 언젠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러 가야 할 겁니다. 죽음을 맞겠다는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요.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고 삶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꾸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올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정말 인상 깊었고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1점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중학교 2학년이 할 수 있도록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교수님도 못하고 철학자도 못해요. 목사님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림책이 하는 일이에요. 그림책이 하는 일.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나누면서 근데 이해가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했더니 그림책은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조언이나 충고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는 너무나 많은 걸 알아차리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오소리가 이제 친구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가 긴 터널을 지나갈 때 너무 슬퍼하면서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긴 터널은 뭐예요? 죽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이제 오소리가 두더지와 개구리가 언덕을 뛰어내려가는 걸 보다가 내가 저런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자기의 늙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소리가 집에 늦게 도착했는데 달님한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커튼을 친 다음에 따뜻한 불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저녁 식사하고나서 편지를 썼어요. 다 쓰고 흔들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졸리죠? 졸려가지고 꿈을 꿨는데 예전에 한 번도 꾸지 않은 꿈을 꾸게 돼요. 이렇게. 이 그림 작가는 정말 매력적인 작가예요. 이 작가의 그림책 중에 제가 이제 지금 절판됐는데 이 작가, 이 수잔 발리라는 작가를 찾아서 도서관에 가시면 수잔 발리 검색해서 그림책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매력적인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이렇게 졸다가 꾸는 꿈이 이 장면인 거예요. 터널 앞으로 들어가는. 근데 터널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여기 뭐가 놓여 있죠? 뭐가 놓여 있나요 여기에? 지팡이가 놓여 있잖아요.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를 못 짚으면 못 걸었는데 지팡이도 놓고 막 달려가는데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뛰어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화살표 보이시죠? 이 터널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쪽으로 옆으로 더 가라는 표시. 이런 표시들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해요. 내가 죽어서 내가 원하는 제대로 된 하느님 앞에 가려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작가가 화살표를 심심한데 화살표 하나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진 않거든요. 근데 작가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눠보는 여러분 이 장면에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지팡이가 떨어져 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갔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오소리가 날마다 루틴처럼 일어나서 여러분 잘 잤어요 했나봐요. 혼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존 신고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 생존 신고를 날마다 글을 올리는 걸로 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일본은 노인들 혼자 사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마을에 이렇게 부조를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센터에서 반드시 하루에 일어났다고 울리고 또 잠잔다고 울리고 해서 나의 생존 신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에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요구를 국가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얘가 왜 안 나오지? 아니 오소리가 왜 오늘 안 나오지? 이상하네 하고 들어가 본 거예요. 여우가 들어갔더니 편지가 남겨진 거죠. 근데 편지에 뭐가 써있냐? 긴 터널을 달려가고 있어. 모두들 안녕. 오소리가. 편지치고 너무 짧잖아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마지막에 떠날 때 이런 문장을 써놔야 되겠다. 이런 문장을 써놓으면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남기는 가장 좋은 유산은 내가 어떻게 죽느냐. 그게 가장 훌륭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 가족들의 죽음, 사회적 참사로 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나의 사생관을 갖기도 하지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외로움과 슬픔을 느껴요. 이렇게 막 울어요, 모여서. 근데 누가 제일 슬프게 우나요? 예, 아까 그 차례 어기고 땅에서 솟아오른 두더지가 막 엎드려서 막 읍소를 하면서 웃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겨울이 됐어요. 이때가 굉장히 추울 때였나 봐요. 그런데 두더지는 저렇게 앉아서 오소리 생각만 해요. 그리고 막 그냥 눈물을 흘려가지고 막 다 백인이 적시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내리니까 친구들 어떻게 해요? 다 못 모이잖아요. 각자 다 이제 자기 동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더지가 이렇게 나와요. 여우가 밖에 걸어다니고 있네요. 온 세상이 눈에 뒤덮여 있으니까 서로 애도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각자 자기 집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소리는 떠날 때 슬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함께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로 가져와 보면 심한 경우에 따라서 자살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거나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봄이 가까워지자 친구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서 뭐 할까요? 있잖아, 오소리가 이때 이랬는데, 오소리가 나한테 이랬었는데, 우리 장례식장 가도 고인이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종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례식만 치를 게 아니라 장례식 치르고 나서 모여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장을 펼쳐드려야 그 구성원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고 그 떠난 분,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더지는 이제 두더지가 손에 뭘 들고 있잖아요. 손에 뭘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봤던 건데 이건 안 되네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 어렸을 때 사람 모양 종이를 막 접어가지고 자르면 쫙 펼쳐지는 사슬 있잖아요. 인간 사슬. 근데 얘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못 잘라서 한 개 다 낱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오소리가 끝없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성취감을 떠올리고 이제 막 있잖아, 오소리가 내가 정말 얘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할 수도 있는데 끝없이 가르쳐줘서 내가 정말 그때 너무 기뻤다 말해줘. 그런데 개구리는 원래 스케이트 오른판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오소리가 끝없이 가르쳐준 거예요. 혼자 탈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소리 같은 어른이 되려면 후대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어떤 돌봄, 친절을 받았다면 나는 또 누군가에게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하나,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더지가 오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두더지가 오소리를 좋아하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얼마나 두더지를 좋아하는지 두더지 눈사람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우는 내가 사회 초년병일 때, 초년생일 때 넥타이를 못 맸어. 근데 끝없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난 지금은 넥타이 완벽하게 맬 수 있게 됐어 하고 추억하는 거예요. 토끼 부인한테는 생강빵 만드는 걸 가르쳐 줬다네요. 그래서 이 숲에서 가장 생강빵을 잘 만들게 됐다고 오소리를 추억하면서 이야기해요. 각자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제 오소리가 가르쳐준 일들을 아주 잘하게 됐다. 그래서 오소리는 친구들한테 소중한 보물을 이별 선물로 주었는데 이 선물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더 특별해지고 이야기를 또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강토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장면,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남아있던 눈물이 눈 녹듯 녹았고 슬픔도 사라졌다. 오소리 이름이 나올 때마다 누군가 모두를 웃음 짓게 하는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거죠. 내가 죽고 나서 내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 내 주변에 살아갈 사람들이, 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추억할지 생각해보면 내가 뭘 선택하고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했는데 두더지가 고마워요 이렇게 그 아까 들판에 서서 이야기해요. 아마 오소리가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이 의사가 왜 읽어준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뭔가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림책 어떤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라면 우리 몸의 온도를 올려줄 것 같아요? 낮춰줄 것 같아요? 올려줄 것 같아요. 그림책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다정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온도를 올려주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알아차리게 하고 여러분 가르쳐주면 그 학업 성취도가 높지 않아요. 알아차리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성취도가 높은데 그런 걸 하기에 삶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갖추기에 너무 좋은 게 죽음에 대한 그림책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다음에 모든 건 다 때가 있다 이 그림책을 보여주실지도 모르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책 읽어드릴게요. 이 그림책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제일 처음 읽어드리는 그림책이고 이 그림책이 이제 제 책 앞에 홍량희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쓰셨는데 홍량희 선생님 어떤 분이냐 사전연명의료 요양서가 법제화되도록 시민운동을 20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법제화되기까지는 그렇게 애쓴 시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 뒤에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분이 그 75세신데 그 옛날에 고려대학교 신방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죽음교육 1세대예요. 근데 제가 이 죽음교육 웰다잉 교육 1세대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이 책을 읽어드려서 띄우고 읽어드렸는데 이 홍량희 선생님이 손을 들더니 이 책이 그림책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미국은 죽음 교육을 어떻게 하나 가봤대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장을 펼치려고.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일이에요. 한 20여 년 전. 갔는데 어떤 대학에서 이 책의 문장을 텍스트만 출력해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가 너무 좋아서 와, 우리나라는 언제 저런 걸 하나 너무 부러웠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그림책에 나와 있는 글이었다는 거냐. 근데 제가
이 책을 1학년들 읽어주고 뭐 고학년도 읽어주고 중학생도 읽어주고 의사도 읽어주고 노숙인도 읽어주고 교사도 읽어주고 이 책을 다 읽은 사람들의 반응을 들려줬더니 어떻게 똑같은 그림책으로 연령을 초월해서 배움의 정도를 초월해서 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너무 놀랍다 하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의대 대학원생들한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이들이 막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물었더니 내가 늘 사망 선고만 내렸는데 이런 책이 있는지 알았으면 그가 떠나기 전에 이 책을 읽어줬고 유족들한테도 이런 책을 읽어줬을 텐데 나는 사망 선고만 내리는 매정한 의사였다는 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때는 일과가 다 끝나고 밤 8시에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어느 한 공간에서 했는데 저 뒤에 불 2개 정도만 켜놓고 다 깜깜한 데서 한 거 읽어드린 거죠. 그랬더니 누군가가 내 삶에서 진심을 담아서 그림책을 읽어준 이 자체가 너무 감동이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책인가 볼게요. 제목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라는 그림책이에요. 표지에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제목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인데 실제로 여기에 살아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 속표지예요. 속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라고 써있어요. 아 선생님 이거 어린이들한테 들려주는 거네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는 어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죠? 우리가 어린이들은 뭔가 경험이 부족한 존재를 어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작가는 이렇게 실제 느낌이 나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아주 유명해요. 그림 작가가. 작가가 생각한 거예요. 아,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작을 무슨 그림으로 하지?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거치겠다. 쫙 내가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림책에선 최고야 하는 사람 다 줄 서라고. 그런데 얘가 뽑힌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얘는 생명의 끝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뽑힌 거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고동 이렇게 막 빨아서 먹어봤죠. 고동 아시죠? 네, 그 윗부분이요. 아래는 다 풍화돼서 없어지고 윗부분만 지금 모래 위에 남아있는. 이건 뭐냐? 새가 갓 낳은 알이에요. 만지면 따뜻할 것 같은 알. 이건 생명의 시작, 이건 생명의 끝. 그러면 시작과 끝 사이에 여러분은 시작과 끝 사이를 사는 거잖아요. 대표 선수로 누가 뽑혔을까요? 얘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물고기와 동급인 거예요. 동급. 자, 읽어볼게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 가로 열고 사람도 그래. 이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 어디에서는 항상 무엇인가는 시작하고 누군가는 태어나고 무엇인가는 끝이 나고 있지. 누군가는 죽고 있어. 이 말을 이렇게 해요. 그 사이에만 살면서 우리는 시작과 끝 사이에 사는데 이 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끝이 가까워 왔을 때 막 이걸 저쪽으로 더 밀려고 막 링거줄을 막 주사줄을 막 8개씩 매달고 내 목숨을 연장하려고 노력하죠.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데도 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그렇단다. 그렇단다 그 말은 뭘까요? 시작과 끝 사이에서만 산단다. 풀, 사람, 새, 물고기, 나무, 토끼, 아주 작은 벌레까지 모두 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손 들고 사람은 아닌데요? 아니면 또는 나는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죽음 앞에서 취하는 태도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근데 타자들의 죽음을 볼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내 죽음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든 더 살아볼 거예요. 라는 게 인간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살지는 못한단다.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그
그리고 생물에 따라 오래 살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하지. 그런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지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개도 멀쩡한데 죽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군가 밟았든지 어쨌든지. 가끔 살아있는 것들은 앓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 대개는 곧 낫지만 너무 많이 다쳐서 너무 많이 앓아서 더 이상 못 살고 죽기도 한단다. 어려서도 한다. 네, 제가 이태원 참사가 주말에 있었다면 월요일 날 대학생 60명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네,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어주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다쳐서 뭔가 그 사이 어느 때라도 끝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도저히 이 어린 학생들한테 입이 안 떨어져서 한참 못 읽었어요. 근데 제가 6학년 어떤 학교에서 죽음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4시간씩 했는데 10개 반을 들어갔어요. 근데 첫 시간에 6학년 애들한테 이걸 읽어주는데 어떤 애가 이 부분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되시나요? 왜 펑펑 울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7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그게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읽어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언젠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막 충돌을 일으키니까 자기 아빠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 피하고 싶으니까 엄청 우는 거예요. 슬프지만 모든 것이 그런 걸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래. 시작과 끝 사이에만 살아. 그리고 끝이 언제 올지 몰라. 이 이야기를 작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수명을 예를 들어요. 다 저마다 수명이 달라. 근데 이런 나무도 500년 사는 나무도 있지만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며 이렇게 살지. 그게 나무의 수명이란다. 여러분 이 오른쪽의 그림에서 뭔가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 있으신가요? 새 잎이 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우리 반 애한테 그림에 제목 좀 붙여보라고 그랬어요. 맨날 그림책 읽으면 제목 좀 붙여보라고. 근데 박준영이라는 애가 잘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말도 끝나기 전에. 근데 걔는 하루 종일 친구를 괴롭혔네요. 하루 종일 애들이 선생님 준영이가 때렸어요, 준영이가 밀었어요, 준영이가 가져갔어요 하는 애예요. 근데 얘가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더니 자기가 말한다고. 그래서 준영이 이야기해보라고.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 한번 붙여보세요. 마른 잎 다시 살아. 네? 마른 잎 다시 살아. 또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세대 교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준영이를 너무 싫어했는데 세대 교체라고 말하니까 자기네가 보기에도 너무 놀라운 제목이니까 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어요. 얘가 끝없이 나를 한 100번쯤 이름이 불려지고 나서야 집에 가는 애인데 아이들 안에는 이러한 의미를 발견하는 놀라운 영적인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토끼의 수명도 그래. 2, 3주 만에 다 자라는데 너무 늙고 힘이 없어지면 죽을 때가 돼. 이게 토끼와지의 수명이란다. 인간의 수명을 동물에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늙고 힘이 없어지면 사람도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토끼와 쥐를 예를 들어서 꽃과 채소도 그래. 찬바람, 선선한 바람 불면 열매와 씨앗을 맺고 겨울 되면 죽을 때가 되지. 꽃과 채소는 그런 거야. 이게 꽃과 채소의 수명이란다.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해요. 나비도 그래. 처음에는 힘차고 빠르지만 차츰 힘이 없어지고 마침내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지. 잠시 쉬다가 죽는단다. 나비는 그래. 가로 열고 사람도 그래.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도 그래.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새들처럼
50년, 새가 50년 사는 새도 있지만 2, 3년만 사는 새도 있대요. 수명이 달라. 수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래요. 8, 90년 사는 물고기도 있지만 하루만 사는 물고기도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죽는 아이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 중에 물속에서 사는 애, 날아다니는 애, 뿌리 내리고 있는 애, 뭐 다 했어요. 기어다니는 애.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안 했어요. 뭘 안 했을까요? 사람을 안 했어요. 작가는 위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럼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아니야,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없으시죠? 우리 반 애가 이 책을 읽고 키워드로 소감을 말해봐라. 한 키워드 하나만 들어서 어떤 애가 항복이라고 했어요. 항복. 왜 항복이냐 그랬더니 나는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 인공장기도 넣고 해서 수명이 연장되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부모님이랑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다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자기가 이게 우주의 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순리인데 우주의 순리에 항복했다는 이야기예요. 5학년 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말이 뛰어나도 이 어린 아이들한테 우주의 순리에 항복했어요 라고 말이 나오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절대 어렵다고 봐요. 아무리 훌륭하고 언변이 좋은 교수님 누구죠? 뭐 어른들 강의 많이 하시는 남자분 누구죠? 김창호 교수님도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봐요. 왜냐면 그분은 말로 하지만 여기는 이야기가 있고 그림이 있고 안에 철학이 있고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처럼 그러면서 얘도 이래요 쟤도 이래요 하다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처럼 사람도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6, 70년을 산단다. 이 책이 90년대 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수명이 막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수명이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건강한 수명이 길어진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의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병원, 요양원에서의 수명. 우리가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가끔 더 오래 살기도 하지.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 되고 나이가 들고 하는 걸 그림으로 보여줘요.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처럼 가로 열고 사람은 앓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 대개는 다시 낫지만 너무 많이 다쳐서 너무 많이 알아서 더 이상 못 사는 때도 있어. 슬프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런 걸 사람도 그런 거야. 그것이 사람의 수명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후대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야. 내 자신에게도 들려줘야 되는 거야. 이 문장은 그림책 중에서 뭘 하기에 좋냐면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읽는 거예요. 이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내가 죽어가는 존재고 늙어가는 존재라는 걸 따뜻하게 일깨워줄게.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절판됐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왼쪽 텍스트와 오른쪽 그림이 잘 안 어울리잖아요. 뭐 뜬금없이 뭔가 핀셋으로 뭘 뽑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애들아 근데 작가는 왜 왼쪽에 이런 텍스트를 썼는데 오른쪽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누가 나 좀 가르쳐줘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준영이가 또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준영이 너 아까 말했지 않느냐고. 그리고 걔가 평소에는 막 장난스러운 말하고 의미도 없는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 염치가 없다면서 막 손 잡아 끌어내렸어요. 근데 준영이가 손을 이렇게 하고 네 선생님, 네 제가 말할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한 번도 보지 않은 태도라 준영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불공평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의 표정에 제목을 붙여보세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라고 붙이고 싶다.
이 오른쪽에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맨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니까 저한테 누구의 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다. 근데 할머니보다는 좀 더 투박한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손 같다. 엄마 아빠 손은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이 지금 할아버지가 뭐 하고 있냐고 물어서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뭔가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서 뽑는 것 같다. 그랬더니 왜 손으로 안 뽑고 핀셋으로 뽑냐고.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뽑으면 되는데 왜 굳이 뽑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잘 모르는데 뭔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을 것 같다. 살다 보면 여기 있으니까.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죽음이란 이런 존재라고 생각한다. 뭔지 잘 모르시겠죠? 얘가 설명을 했어요.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평소에는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었다 그럼 여기 까슬까슬 신경 쓰이는 존재. 네. 근데 이걸 아이들한테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아이들이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정말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저는 매일 그림책을 읽고 질문하고 글 쓰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KBS 스페셜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죽음이 삶에 묻다. 그 50몇 분짜리 전부 다 보기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반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물어봤나 봐요, PD가. 근데 저는 이제 애들 데리고 합동체육 한다고 나가려고 했는데 애들을 인터뷰할 사람 뽑아달라고 해서 부르니까 3명이 손들어서 하라고. 그리고 전 나갔는데 방송을 볼 때서야 본 거예요. 저는 인터뷰 뭐 했니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뭐 찍으러 와도 아무 때나 오세요. 그냥 저는 별로 늘 하던 일이니까 그랬는데 PD가 물어봤나 봐요. 우리가 왜 방송에 보면 질문을 안 나오고 대답만 나오잖아요. 얘가 자기가 생각할 때 죽음은 삶을 닦아주는 빛나게 닦아주는 손수건이라고 생각한다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왔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하지 5학년짜리가? 그랬는데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1년 후도 살고 10년도 살고 100년도 살면 삶이 어떻게 빛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삶이 빛나도록 잘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거라는 이야기를 아이가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그 방송 나오고 저희 외삼촌이 그때 교육부에 있었거든요. 전화 온 거예요. 야, 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봤는데 전 삼촌한테도 말 안 하는 우연히 봤나 봐요. 그거 다 온 거 네가 써줬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 할 줄도 몰랐고 그냥 바로 정해진 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다른 반 선생님들도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반과 차이. 전 날마다 그림책을 읽어준 거예요. 날마다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끝에 가서 삶과 죽음과 관련 지어서 뭔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알아차리게 뭔가를 이야기를 한마디씩은 하고 화에 대한 책을 읽었다. 그럼 얘들아 내가 갑자기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거나 누군가를 갑자기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처음에는 부정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내가 억울해가지고 막 화가 나. 이 상실의 5단계를 슬쩍 말해주는 거. 상실의 5단계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날마다 진행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름대로 사생관이 생긴 거였는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책 뒷표지에 편집자가 그 문장을 실어놨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이제 얘가 그 말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준영이 그 말썽 부르기 준영이가. 근데 그 준영이는 제가 학부모를 학교에 절대 안 부르거든요. 일이 있어도. 그냥 발달 단계상 얘들이 겪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냥. 그런데 준영이 아빠를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준영이가 어느 날 몸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골프채로 때렸다는 거예요. 아빠를 불렀어요. 당신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존재다.
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이 준영이는 몸으로서만 준영이가 아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영이지만 그럼 불교는 영이 없느냐 인간을 바라볼 때. 근데 우리가 내 머리털과 피부와 뭐 피와 뼈와 이런 것들을 쫙 놔두면 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영적인 뭐가 있어야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림책으로. 근데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그림책으로 얘들아 맨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이렇게 다 너희들 내 몸을 다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너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애들이 할 수 없다. 너희들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영혼이 들어가야 된다, 소울이 들어가야 된다, 뭐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영은 아플까 안 아플까 물어봐요. 여러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하느님의 모성을 닮은 우리의 영은 소울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우리가 아픈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정서로 아픈 거지 우리의 영은 절대 아프지 않다. 이게 빅터 프랭클의 이론이에요.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홀로코스트 세미나가 있어서 9일 동안 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자 중에 몇 명이 선발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생존자 증언을 막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중에 내가 죽음을 뻔했는데 태어나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 근데 빅터 프랭클 역시 죽음의 수용소, 이 홀로코스트 가스실에 거기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나중에 홀로코스트 세미나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유럽 여행을 다시 한번 독일 여행을 갔는데 그때 다하우 수용소를 갔었거든요. 우리 같이 간 일행은 다 안 갔어요. 너나 갔다 오라고 자기네들은 쉰다고 그래서 저만 갔다가 합류를 했는데 나중에 그 빅터 프랭클의 책에 보면 다하우 수용소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정정신과 의사가 수용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보니까 사람이 두 부류더라. 한 부류는 자기가 죽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존재. 나한테 의미 부여를 못해요.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내가 의미를 갖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의미를 갖고 태어난다고.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제 아무리 못됐어도 지하철역에서 아이가 떨어졌다. 선로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모르게 뛰어내릴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위험해도 우리는 뛰어내리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집에서 막 아내를 때리고 못 살게 하고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킨 존재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는 아이를 구하러 뛰어내리는 존재다. 인간이란. 그게 의미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생관이 올바로 갖춰지려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의미를 갖고 태어난 영적인 존재냐 아니냐가 그걸 굉장히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빅터 프랭클이 의미를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걸 알아차린 사람들은 죽어가는 시간에도 다른 걸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라고 인간을 바라봐주면서 인간에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로고테라피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힘든 일 생기면 요새는 상담소에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상담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당신 어렸을 때 이런 일 있었죠. 내면 아이가 이래요. 과거에 이런 일 있었잖아요. 하고 과거에 집중을 해요. 로고테라피는 현재에 집중해요. 당신이 그 어떤 일을 겪었건 간에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의미 있는 걸 선택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테라피는 계속 말을 하면서 해요. 그 상담 내담자하고.
그런데 우리 그림책으로 하는 제가 하는 그림책 죽음 교육, 삶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하지 않고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걸.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본에 갔다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우리가 맨 처음 가기로 한 곳이 장애인 시설이에요. 근데 그 장애인 시설이 들어갔더니 이제 저는 말만 듣고 여기를 가기로 계획을 짰는데 60년대 시설처럼 생겼어요. 진짜 누추하고 허름하고. 근데 그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표님 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거기서 막 교육을 받고 왜 교육을 받았느냐, 장애인인 거예요. 장애인. 그런데 이 장애인이가 있는 딸을 학교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이 시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딸이 가까운 자기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내 딸이 장애가 있고 그 상황에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간에서 계속 머물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겠죠. 근데 그 엄마는 그 떠나는 걸 선택하지 않고 그 장소에 머무는 걸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 대표를 보면서 진짜 60대가 다 된 아주 왜소한 그 어머니인데 이게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의미를 갖고 태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진짜 훌륭한 사례구나.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오게 해서 따뜻하게 돌보고 교육시키고 거기 공간에서 좀 아래로 내려가면 목공도 하고 별을 거기에서 훑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체험도 하게 하고 토끼도 기고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유명한 조각가라는 거예요. 조각가인데 이 아들이 하나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같이 장애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허름하고 국가 지원도 안 되는 데서. 우리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영적인 존재고 하느님이 나에게 하느님의 모성을 심어줬다는 확신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준영이를 제가 그렇게 바라본 것 역시 발달 단계상 얘가 이러는 거라고 저는 항상 애들이 말썽을 피우면 발달 단계상 거쳐야 되는 관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을 때 학교 가는 게 싫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누구에게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료들이 보면 들으면 이제 저한테 돌 던지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책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짧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건 모두 마찬가지란다. 그 중에 모두에 누가 들어갔어요? 인간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 이 세상 어디에서나 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선배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부고가 올라온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60대 중반인데.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뭘 검사하려고 병원에 들어갔대요. 걸어서. 그랬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고 어젠가 그젠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 일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겠죠. 이게 우리가 죽음과 같이 살고 있다는. 그러나 그럼 죽음이 무섭기만 하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삶을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나인 거죠. 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라는 그림책.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물어봤어요. 이게 제목 토지에 실려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들아, 제목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인데 왜 이 그림을 골랐을까? 수많은 그림 중에. 여러분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근데 준영이가 또 손들었어요. 준영이가 저 뒤에 앉았는데 이번에는 교실이 맨들맨들하고 깨끗하게 놓으니까 슬라이딩으로 무릎 꿇고 슬라이딩으로 저한테 쫄리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준영이 너 진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평소에 하던 행동을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그게 진실로 말하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준영이한테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때
또 질문했어요. 선생님 여기 있는 물건의 공통점이 뭔가요? 그랬더니 제가 한참 보다 생명이 다 없는 것들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이 물건들은 누군가가 시작과 끝 사이에서 살다가 남기고 간 물건들 같대요. 근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왜 이걸 표지에다 실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작가는 계속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 사이에 살아요. 뭐 새도 그래요. 물고기도 그래요. 나무도 그래요. 나비도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 어디서나 다 그래요. 그러면 책 읽는 사람들 그러면 나들 어쩌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인생 참 허무하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 수명만큼만 사는데 나는 내 수명도 모르고 그냥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불안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작가가 이걸 표지에 실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물건들은 누군가가 죽을 때 남기고 간 물건들인데 이 물건들이 시작과 끝 사이에만 사는 사람들에게 추억으로 남겨졌을 거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이 물건들을 보면서 그가 떠났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걸 생각하면서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물건을 남기고 죽을지 그리고 시작과 끝 사이에서만 살지만 결국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걸로 뭔가 남겨진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뭘 남길지 그러니까 물건만 남기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남길지 생각해보고 살아라. 꼭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허무해하지만 말고 제가 정리하자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영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뒤로 준영이하고 싸우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아이들하고 죽음에 대한 특히 죽음에 대한 그림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애들이 이런 생각하지? 너무 놀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출판사에 제안이 왔는데 저는 이 세상에 책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까지 책을 써야 돼? 절대 안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 있을 때도 94년도부터 강의를 했어요. 뭐 마인드맵도 마인드맵이라는 걸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교육의 장에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인드맵 강의, 교사 컨설팅하고 그림책 강의하고 그림책 인문학하고 하는데 나는 그냥 강의만 할 거야. 책은 안 쓸 거야. 그랬는데 안 쓰니까 이제 하느님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느님이 눈에 구멍을 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한 다음에 할 일을 다 없애버리고 책을 쓰게 한 거 아닌가. 저는 책을 쓰고 너무나 제가 책을 쓰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너무나 아픈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최근에 하천 옆에 산청이 있거든요.